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235페이지 제3자 보호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제3자. 우리 107조에서 110조 사이에는 전부 다 제3자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어떠한 법률 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는 것들이 이행이 된 경우가 있죠. 그럼 그 이행된 건 되돌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갑하고 을 사이의 법률 관계가 무효라는 거죠. 효력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행할 게 있을 테고 얘가 이행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미 이행이 된 부분이 있답니다. 그럼 이행된 부분은 원래 되돌려줘야 되는 거야. 이게 부당이득이 되거든요. 되돌려줘야 되는데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불법 원인급여의 경우에는 되돌려받지 못한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급부요. 그거 말고도 혹시 다른 사람 제3자가 이 권리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네,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3자가 이 권리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경우에는 원래는 돌려받아요. 원래는 사람도 이거 돌려받아야 돼. 그런데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통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붙는데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뜻인데 그 이야기는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제3자 무조건 보호하겠다는 거고 아시겠죠? 만약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사람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느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이것도 원래 무효 또는 취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무효가 되니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고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하면 그냥 제3자에게 유효니까 못 돌려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3자가 선택하는 대로 쫓아가야지 제3자에게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규정은 또 뭔가 삑 그러더니 말을 안 듣네요. 그죠? 한 페이지 넘어갔죠? 네. 자, 이런 규정은 우리 민법 제107조 내지 110조 사이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107조에서 110조 비통, 착사강, 비진의 표시, 통종호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나름대로 중요한 게 전부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 사이의 법률관계가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대요. 아니면 둘 사이에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갑이 을에게 준 물건을 병이 취득해서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갑이 사기를 이유로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 그런데 병은 이게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해서 취득한 권리인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으면 얘는 선의의 제3자죠. 선의의 제3자에게 갑이 나 이거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으니까 내놔 라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못하는 거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여기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다고요. 등기 서류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그럼 그 등기 무효죠. 근데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등기부를 믿고 이 사람이 샀다는 거죠. 등기부를 믿었다라고 하면 선이면서 무과실까지 갖춘 거야. 매수인이 거래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해서 살핀다는 얘기는 등기부 잘 살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부에 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얘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선이 무과실이거든요. 근데 갑이 와가지고 이 등기가 무효니까 내놓으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얘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보호가 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통 착사강이 원인이 돼야 되는데 여긴 등기소를 위조라면서요. 그럼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착오사기, 강박이 아니면 선의의 제3자 보호되지 않는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비통, 착사강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제3자 나타나는데 선이다. 그럼 여러분이 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선이 그럼 괜히 착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착한 게 아니라 속되면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띨띨한 거예요. 선의는. 뭐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잖아. 착하면 뭐라 그래? 더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착한 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무능한 사람이야. 무능하니까 착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예, 유능한 사람은 싸나워도 다 인정해줘. 자, 좋습니다. 다시 그래서 통정호의 표시가 무효일지라도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제3자는 얘를 얘기하는데 제3자의 개념은 이거예요. 제3자는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빼야 되는 사람은 당사자는 제3자가 될 수 없죠.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지. 직접 당사자 아닌데. 그 다음에 얘네들로부터 포괄 승계인이 있다는 거야. 포괄 승계는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그 상속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당사자야.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사자 빼고 포괄 승계인도 빼야 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고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로 인해서 얻은 권리가 원래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권리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죠. 얘가 만약에 소유권이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얘가 취소하면 되돌려줘야 되는 권리죠.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고 요거로 취득한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다시 팔아먹었다. 그럼 두 번째 거래관계를 맺은 자예요. 물론 앞에 여러 가지 거래관계가 있을 수 있지. 이건 다 유효인 거래관계다. 그럼 이건 다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제일 먼저 어디서 있었느냐? 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에서 주로 많이 나오니까 그냥 허위 표시라고 해도 큰 문제 없는데 비통, 착사, 강이 먼저 있었다. 그럼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관계 맺은 자. 얘가 선이면 보호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선이야. 그럼 그 다음에 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라든지 이런 애들은 선이야끼 따질 필요가 없죠. 왜 따질 필요가 없어? 얘는 완전한 권리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얘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네들이 알아야 돼? 알든 몰라든 관계없죠. 아이고 세상 참 많이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동네 돌아간 걸 다 알아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일명 똠방들이라 그러죠. 동네 일 다 알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미 여기서 선이죠. 여기서 선이기 때문에 이후의 법률관계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선악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폐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폐물. 엄폐물이 뭐죠? 앞의 위험성을 전부 가려주는 걸 엄폐물이라고 하잖아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죠? 예. 군대에서 배워. 은폐, 엄폐 할 때. 은폐는 이렇게 뭐죠? 보이지 않게만 하는 거고 엄폐는 또 안전하게 가려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요거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제3자 따지는 건 주로 통정호의 표시에서 나와요. 그래서 밑에 우리 책에도 잔뜩 정해놨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양쪽 가로 2번에 선의의 제3자 보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3자의 개념은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제3자는 당사자 그리고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그죠? 그리고 공통적인 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줄칠 건 없어요. 그건 이미 앞에서 줄쳐놨잖아. 이렇게 다 치면 책 한 권 다 치게 된다니까.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엔 허위 표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해서 다시 내놔라라고 할 수 없다고요. 여태까지 설명한 거죠. 근데 제3자가 스스로 나 이런 거 재수 없어서 난 싫어. 그냥 가져가. 무효니까 되돌려가. 그러면 또 되돌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는 제3자가 선택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요. 자, 만약에 통정호의 표시로서 가장매매의 당사자인 가장양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 가장양도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둘이 통정호의 표시했어. 야, 네 이름으로 좀 해놔. 채권자가 좀 흥분이 가라앉히면 내가 다시 다 되찾아올 테니까 좀 잘 좀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어요. 그럼 얘는 얘한테 돌려줘야 되는 물건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 애잖아. 근데 진한 우정을 발휘해서 여기다가 팔아드셨다는 거야. 근데 얘가 선이야. 그러면 선이면 을도 되돌려달라고 못하고 갑도 되돌려달라고 못하죠. 그럼 제일 황당한 건 갑이잖아. 아니 저 녀석이 내 친구인 줄 알고 내가 맡겼더니 이렇게 우리 우정이 지냈나? 그러면서 자괴감 같은 거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면 을한테 뭐라 그래? 또 이럴 때 소극적인 사람은 꼴도 배기 싫다. 그래서 아예 안 만나고 상종 안 한대. 상종 안 하면 손해배상 어떻게 받아? 손해배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너무 싸게 팔았다는 거야. 10억짜리를 8억에 팔았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그럼 8억밖에 못 받잖아. 그때는 얼마 청구해야 되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11억, 12억 정도 받았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서 뭐 기타 특별한 손해까지도 다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 관계를 기초로 얻은 이해물인가요, 이게? 이건 아니지. 이거는 얘 배신 행위로 인해서 생긴 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권리는 왜 생겼어요? 얘가 배신 행위에서 생긴 거잖아요. 허위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 관계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게 아니라 얘가 배신 행위해서 생긴 권리죠. 그러니까 이 권리를 혹시 갑한테 취득한 사람이 있대. 승계받은 사람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하고 개념이 안 맞지.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는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 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야 되는데 이 권리는 어떤 권리요? 배신 행위로 생긴 권리잖아. 그러니까 이 권리 승계받은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가 매치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고 별표 칠 수 있을 만큼 치라 그랬고 엄청 치고 온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제3자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올 때가 됐어. 19회 때 나오고 22회 때인가 지문 하나 나왔어요. 19회 때는 아예 한 문제로 나왔어요. 제3자가 아닌 자는 찾아라 라고 해서. 네, 19회 때 나오고 22회 때인가는 지문 하나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네, 이제는 단위 문제 하나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럼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 제3자 따지려면 먼저 바로 앞에, 이 행위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통정호의 표시가 있어야 되죠. 가장매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자냐면 가장매매의 양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 그러니까 매수한 자, 다시 매수한 자, 걔가 제3자잖아. 근데 누구한테 샀어요? 가장매매의 매수인한테 샀지. 그러니까 가장매매가 먼저 있었고 그 매수인한테 사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제3자 맞죠? 가장매매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제3자 맞잖아요. 가장매매 먼저 했죠? 여러분 이거 암기하려고 들면 암기 못해요. 제일 바보가 이거 암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게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만 교수들이 이거 말고 딴 말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암기력은 엄청 좋아. 그래서 앞글자 가지고 다시 매수한 자 다 저당권 설정 받은 자 저 가등기 받은 자 다 저가 다 가져 막 이래가면서 암기하는데 예. 뭘로 나올지 알고 그걸 암기하냐고.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매매가 먼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 받았다. 그럼 제3자 맞죠? 그 다음에 가짜로 저당권 설정해 줬더니
경매 실행해서 경락받았대요. 그럼 이게 가짜 저당권인데 얘가 경매 실행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맞죠. 따질 줄 알아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그랬어요. 여기 지금 가장매매 했는데 얘 돈 받을 거 있어 없어? 가장매매 했으니까 돈 받을 거 없죠. 근데 가장매매하면 돈 받을 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짜 매매인데 돈 주겠냐고 안 주지. 하지만 매매한 것처럼 보이니까 받을 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사기로 한 사람, 그래서 양수받기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것도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소비대차는 가짜로 돈 빌려준 거야. 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그러면 실제로 돈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는데 차용증만 써주니까 차용증만 보고 채권 양수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는구나. 자, 아니 한두 사람만 아는데 나머지는 다 몰라. 눈동자 뻥 뚫려가지고, 그렇죠? 뻥 뚫려갖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뇌까지 다 보여 지금. 자, 보세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얘가 얘한테 돈을 좀 빌려줬다는 거야. 그럼 얘가 얘한테 뭘 써주는 거죠? 차용증을 써주면 얘는 채권이 있게 되죠. 이 채권도 재산권이니까 제3자 병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하고 얘한테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야. 나한테 갚지 말고 누구한테 갚아라? 얘한테 갚아라. 이렇게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빌려준 게 아니라 가짜로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써줬다고. 그럼 이 차용증 무효 아닙니까? 이게 허위 표시죠. 근데 얘는 지금 차용증은 가지고 있죠. 채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있대. 그럼 가짜 채권 양수한 거죠. 이게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다는데 얘는 이게 가짜 채권이라는 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선의의 제3자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저거 따지고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요 바로 앞에가 가장행위냐 아니냐. 가장행위는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임대차가 될 수도 있고 전세권이 될 수도 있고 저당권이 될 수도 있고 소비대차 계약일 수도 있고 어떤 행위든지 요걸로 인해서 얘한테 뭔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권리 아니죠. 요걸로 인해서 뭔가 권리를 취득한 것 같지만 진짜 권리 아니잖아 이거. 근데 이걸 승계한 사람, 이 권리를 승계한 사람, 이 사람이 제3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뭐가 띵동 그러면서 또 안 넘어가는 줄 알았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허위 표시에 의한 타인 명의의 예금 통장의 명의인으로부터 예금 채권을 양수한 자. 그러니까 네 통장에 내 돈 좀 넣어놓자. 네가 좀 명의 좀 빌려줘라. 그러니까 통장 빌려준 거야. 그래, 누군가 내 통장에다가 네 통장에다 돈 좀 1억 원만 넣어놓자 그랬대요. 그래, 알았어. 그래요. 근데 이제 무슨 예금이라 그래? 1년 후에 찾는 거. 정기예금 같은 거죠. 1년 후에 찾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 내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1년 후에 찾죠. 그럼 찾으면 누가 찾아갈까? 걔가 찾아갈 거 아니야. 걔 돈이니까. 근데 내가 그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한 10개월쯤 됐을 때 파는 거지. 여기 1억 원 통장이 있는데 2달 후에 받을 건데 9,800에 살래?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아니야. 이자가. 2달 후에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거 사겠지 뭐 낼 놈. 그죠? 자, 근데 그 자는 그 모를 거 아니냐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무조건 예금 채권을 양수. 이거 예금 채권은 화폐 아니에요. 금전 아니야. 예금 채권이. 여러분 회계 원리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에서 정기예금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봐 안 봐? 안 보죠? 예. 여기 정기예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맨 밑에 가면은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성립한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얘한테 어떻게 한 거야? 돈 안 빌렸어. 안 빌렸는데 빌린 것처럼 하고 차용증 써줬어요. 근데 얘가 파산해 버렸다고. 그럼 얘 파산해 버리면 파산관제인이 얘 모든 권리 의무를 다 승계해요. 파산관제인이.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승계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채무도 다 승계해.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채권자 다 불러가지고 얘 채권자 다 불러갖고 나 파산관제인인데 얘 재산이 가진 건 총 3억밖에 없어. 근데 채권자들 다 모아보니까 15억이다. 채권액 비율로 나눠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라고 하는 사람이 파산관제인이에요. 아시겠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파산관제인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 다 승계한 사람이잖아.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차용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사람이 알아 몰라? 알아도 이 사람은 무조건 선의의 제3자예요. 알든 모르든 따지지 않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됐대요. 파산관제인은 그럼 앞으로 그냥 무조건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한번 찾아볼게요.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은 아까 얘가 자기 부동산을 얘한테 맡겨놨다는 거지. 네 이름으로 좀 해놔. 그런데 얘가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드셨대요. 그러면 원래 이거 10억짜리인데 8억에 팔았다. 그럼 얘한테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내놓든지 아니면 1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8억에 팔았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렇지. 그럼 8억밖에 못 받으니까 그땐 뭐 해야 되는 거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허위 표시로 인해서 생긴 권리가 아니라 얘가 배신 행위에 의해서 생긴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 관계가 아니에요. 배신 행위로 인해서 형성된 채권이라고. 이걸 양수한 사람이 있대.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하고 개념이 안 맞죠? 예. 아까 설명한 거야. 그래서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그래요. 이것도 따져볼게요. 채권을 어떻게 했대? 가장양도했대. 얘가 을한테 받을 채권이 있어. 갑이 채권자야. 채권 채무가 있어요. 진짜 채권이야 이거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병한테 가짜로 양도했다는 거지. 가장양도했어. 그럼 가장행위는 요 1번에 있는 게 요게 가장행위야? 2번에 있는 게 가장행위야? 그럼 요거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게 아니라 이제 요게 1번이 돼야 되죠. 요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이걸 다시 산 자 그러면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겠지만 이때 이 채무자 이 사람은 요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어요? 처음부터 있던 애요. 처음부터 있던 애지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하고 안 맞죠. 제3자가 되려면 앞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었던 관계없이 이게 무조건 1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그 전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었던 애잖아. 하나도 안 새롭죠? 한참 된 애야. 땀내 풀풀 나는 애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주식이 네 번째 있는 거. 주식이 가장 양도된 경우에 그 회사 있죠? 그 얘가 주주야 주주. 주주고 이게 회사야. 근데 주식이 가장 양도가 됐대요. 그럼 이 회사는 그 전서부터 있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고 주식이 가장 양도됐는데 가장 양도된 주식을 다시 산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지. 아시겠죠? 얘는 처음부터 있던 사람이죠. 예. 그런 거고. 그럼 그 세 번째 있는 건 뭐야?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제3자 아니라 그랬잖아, 무조건. 그죠?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우리가 어린애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죠. 아니면 연로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실보보험 같은 거 들잖아. 그러면 계약은 내가 하는 거야. 누가 하고? 보험회사하고. 근데 그 계약에 따른 수익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수익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수익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든다고 생각해 봐.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 때 애비인 내가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들 보험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보험계약자고 걔가 수익자거든요. 이거는 처음부터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애지. 계약 체결할 때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그것은 비밀입니다. 이런 보험이 돼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부모님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잖아. 그러니까 계약 당시부터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애지 나중에 새롭게 등장하는 애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하고 개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득자부 그 얘기는 뭐냐면 전득자는 얘한테 다시 권리 취득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얘는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다 그랬잖아.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엄폐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래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 판례 한번 보시면요.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하는 행위, 강제집행 면탈 목적 행위라 그랬잖아요. 반사회적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이거는 저당권,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얘한테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 이유가 채권자가 강제집행 들어오면 네가 저당권자로서 1순위로 배당받아서 나한테 좀 줘라 그런 얘기잖아요. 되돌려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해 줬다라고 하면 나중에 채무 변제하고 나면 저당권 말소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사회적 행위 아니야. 반사회적 행위 같으면 저당권 말소해달라고 못하겠지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양쪽 가로 3번에 보니까 허위 표시 철회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허위 표시 처리할 수 있다. 아니, 허위 표시 자체는 당사자 간의 무효인데 그 뭐 하려고 처리하겠어? 뭐 심각한 거 그 안에 있어요? 설명 안 들으면 모른다고 제가 그랬죠. 예. 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뭐 하려고 처리하냐고. 놔둬도 무효인데 처리할 필요가 있지. 허위 표시 무효라고 그냥 놔두면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고 제3자가 선이면 못 돌려받는다며. 그러니까 빨리 돌려받기 위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철회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도 말소하고 점유도 회수해 와야 될 거 아니냐고. 말로는 철회 그래 놓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때 상대방이 또 팔아드셨대. 어차피 무효 알고 철회된 거 알고 팔아드셨다? 그럼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 거예요. 철회하는 이유는 빨리 회수하려고 철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줄치지 마시고 그거는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제3자 관계에서 유효로 취급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데 3번을 줄치는 거야. 그럼 철회했으면 어떻게 돼? 철회 후 허위 표시의 외형을 제거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있으면 그가 선의일 때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허위 표시의 추인입니다. 이 허위 표시의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에서 볼 건데요. 자, 무효인 행위 추인이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든 추인이란 말은 추후에 법률 효과를 승인한다. 우리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에서 봤다고. 그죠? 추후에 법률 효과를 승인한다라고 하는 게 추인이야. 추인. 근데 항상 모든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아시겠죠? 모든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하고, 무효인 행위의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하고, 거시기 행위의 추인은 거시기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머시기 행위의 추인은 머시기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하나 더 할까요? 지금 거시기 머시기 적은 사람들 다 지워요. 시험엔 무효 아니면 취소만 나오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원인이 종료돼야 되는데 통정허위 표시 무효잖아요. 그렇죠? 무효인데 당사자 간의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나면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 뒤에 가면은 무효 취소에서 나온다고.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시겠죠? 139조인가 그래요.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다고. 근데 무효행위 추인의 90%는 뭘로 나와? 이 통정허위 표시로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또 뒤에 가면 우리 무효행위의 추인에서 또 봅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범위라고 하는데 통정허위 표시는 통정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없으면 통정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만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비진위 표시는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비진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생각해야 돼, 생각. 비진위 표시는 나 혼자 하는 의사표시잖아.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나 혼자 했다.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 이걸 적용 못하는 거지. 상대방이 없으니까. 다 잊어버렸네. 비진위 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지. 유효. 지금 여기 한두 사람만 공부하고 있어. 나머지는 지금 보면 멍해가지고 지금 기억도 안 올라오고 있다고.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심한 말 하는 거 아니야. 눈동자 보면 알아요.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아무도 몇 사람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참석도 안 하고 자꾸 줄만 치려고 들고. 줄 치면 뭐해? 가서 공부 안 할 건데. 다시 한번. 비진위 표시는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한번 보자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비준이는 혼자 하는 거야. 혼자 단독 허위 표시인 거예요. 혼자 했어. 근데 상대방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몰랐다 그러면 유효죠. 상대방이 그걸 알았다 그러면 무효라고 했잖아.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혼자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존재해 안 해? 안 하니까 언제나 유효인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걸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건 언제나 유효인데 통정허위 표시는 혼자서 가능해? 아니면 둘이 같이 해야 돼? 둘이 같이 해야 되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통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맨 밑에 나와 있죠. 나머지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소송행위,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 나와 있죠. 근데 거기 3번에 보면 줄 치지 마세요. 그거는 안 쳐도 돼. 합동행위 있잖아요. 합동행위는 이 회의장 안에서 같이 결의하는 행위야. 이걸 합동행위라고 해요. 우리끼리 통정하는 거야. 문장거. 아무도 못 들어야 그거 하고 누가 바깥에서 촬영 못하게 해. 그리고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서로 간에 좋아요 다 그러잖아요. 녹음하는 놈 있어 없어요? 꼭 있어요. 꼭 있다고. 그래서 합동행위는 통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보면 항상 녹음이 꼭 나오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일방행위가 아니고 쌍방행위잖아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의견을 모으는 행위는 100%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에만 있어요. 100% 통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게 꼭 배신하고 녹음하는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 뭐 저 질문하시는 내용이 뭔지 아는데 왜요? 합동행위가 왜 일방행위일까요? 합동행위 일방이 아닙니다. 쌍방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의 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집중하는 행위예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집중되는 행위입니다. 이거 일방행위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한 군데 집중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통정이 불가능해. 이거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의결행위는 다 합동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의결행위는. 자, 그 다음에 구별 개념의 은닉행위 한번 보시죠. 은닉행위. 자, 이 구별 개념은 통정허위 표시하고 비슷한 행위인데 통정허위 표시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닉행위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어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증여로서 얘한테 권리를 이전해주면 증여세가 엄청나게 나오죠. 증여세 많이 나오죠. 예, 증여세 많이 나오니까 이거보다는 매매한 것처럼 하면 어때?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잖아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서 50%까지 세금이 나와요. 이거 3억짜리 증여했다. 그럼 1억 5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세금이. 근데 매매했다. 그럼 얘가 산 돈이 1억 5천이야. 그러면 차액이 얼마요? 3억에 팔았다 그러면 1억 5천밖에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 기본소득 빼고 뭐 이거저거 장기 보유세 빼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얼마 안 내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증여하는 것보다 매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갑이 을에게 하고자 하는 건 뭐죠? 증여인 거예요. 증여. 그런데 증여보다는 매매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보니까 얘한테 주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줬어요. 뭘로 줬어요? 증여로 줬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권리 취득한 거죠. 뭘로? 증여로 권리 취득한 거야. 근데 등기부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매매한 걸로 써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허위 표시죠. 그런데 잘 보면
얘는 실체 권리 취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체 권리 취득했죠. 그리고 등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자라고 등기돼 있을 거 아니냐고. 얘 소유권이 이전 등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라고 돼 있다고.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죠. 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원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등기라는 게 공신력이 없어요. 실체 권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그걸 공시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무효로 할 이유가 없어. 뭐만 바꾸면 되는데 원인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얘는 완전한 권리자가 된 거야. 뭘로? 증여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3자에게 다시 양도했다. 다시 양도했으면 이 사람은요, 선악 따질 필요가 없지요. 여기 완전한 권리자 아닙니까? 얘는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은닉행위는 허위 표시와 달리, 그러니까 이게 허위 표시고 이게 은닉행위잖아요. 이게 은닉된 행위죠. 이거. 예, 그래요. 그래서 허위 표시와 달리 은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면 유효인 행위가 된다. 증여의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한 것처럼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지만 이거는 그다음에 증여는 유효죠. 하지만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했죠. 일치했으면 이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 원인만 바꾸면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은닉행위로 권리를 취득한 을의 권리는 완전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병에게 줬는데 병은 이게 은닉행위로 취득한 권리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대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완전한 권리 승계한 거잖아. 이후부터 을이 됐든 갑이 됐든 얘한테 무효 주장해서 되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은닉행위로 권리를 취득한 을의 권리는 완전한 것이다. 을로부터 다시 권리를 양수한 병은 선악불문하고 법률행위 내용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한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후 갑 또는 을은 병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죠? 예, 은닉행위. 자, 우리 책으로 갈게요. 은닉행위는 좀 나오는 편인데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거야.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맨날 이래갖고 틀려요. 우리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행위로 증여했다 나온 거예요. 증여를 가장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증여는 진짜죠. 근데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은닉행위라고 얘기한 거잖아. 사례가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맨날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매매는 유효 이러고 암기했더니 우리 시험에 나왔다니까. 가장행위로 증여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팍 떠올랐지. 증여는 유효, 이거는 유효. 그러니까 틀려버린다고. 아시겠습니까? 이해 안 하고 암기하면 틀린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은닉행위. 은닉행위란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니까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증여의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은닉행위로 권리를 취득한 수익자의 권리는 완전한 것으로 그 수익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승계받은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법률행위 내용에 따라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저 이게 그렇게 줄쳐 놓으시면 되는 거고. 신탁행위 있잖아요. 이 신탁행위는 자, 신탁이라는 게 믿을 신에다가 맡긴다 그런 뜻이야. 위탁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고 맡기는 행위인데 이 신탁행위는 우리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신탁행위도 있고 법에서 허용하는 신탁이 있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신탁은 나 대신 네가 팔아줘. 이게 처분 신탁이거든요. 매매 신탁 같은 거. 나 대신 네가 관리 좀 해줘. 관리 신탁이에요. 나 대신 네가 운용을 해서 이익 좀 만들어줘. 이걸 이제 운용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탁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 나 대신 네가 해줘야. 나 대신 네가 해줘. 그럼 네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 대신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처분도 해야 되고 운용도 해야 되죠. 할 때마다 나한테 도장 받으러 오면 일이 빨리 진행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걔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야. 소유권을 준 거야. 나 대신 해달라고 한 거야. 소유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권 준 것처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둘이 허위로 표시한 거잖아. 하지만 신탁업법에서 이걸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을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하고 거래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에게 이익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활동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하고 거래할 때 가서 도장 받아오고, 이 사람하고 거래할 때 가서 도장 받아오고, 이 사람하고 거래할 때 사우나 있어갖고 도장 못 받아서 거래 안 되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 이름으로 해주는 거야. 그런데 진짜 소유권을 준 건가요? 안 준 거죠. 등기만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허위 표시하고 똑같죠.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무효로 보진 않는다는 얘기야. 신탁행위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신탁행위는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허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 그냥 하나 줄쳐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허위 표시에 기한 법률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다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허위 표시에 기한 법률효과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등기를 갖춘 자가 소유권 취득한 거야, 못한 거야?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 법률관계 보라고. 등기 갖춘 자가 소유권 취득한 건가요? 소유권 취득 못한 거죠.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허위 표시를 했다니까. 허위로 네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줘. 이거 소유자 누구냐고.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권리를 침해하는 외부의 행위가 있었다고. 그래서 손해가 생겼어. 손해는 을한테 생긴 거요, 갑한테 생긴 거요? 갑한테 생긴 거지. 하지만 얘한테는 손해가 있는 것처럼만 보일 뿐이지 실제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야. 왜? 권리가 없어. 권리가 없으니까 침해된 이익도 없는 거야.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손해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판사가 물어봐. 손해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손해는 없습니다. 그럼 맨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판사가 가까이 오라 그래. 가까이 오면 청구서 찢어질 때까지 때려, 그걸로. 아시겠죠? 손해도 없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손해가 있어야 청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내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한다 그랬죠. 하지만 금전 같은 경우는 손해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기억나세요? 제가 손해 입증할 때 감가상각이 얼마고 잔존가치가 얼마고 이거 다 입증해야 된다 그랬잖아. 얘가 입증하려고 그러니까 손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입증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허위 표시 기한, 법률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데 줄쳐요. 허위 표시 슬러시로 잘라. 그 다음에 법률효과 침해 가로로 묶어요. 손해배상 청구 가로로 묶고. 세 덩어리로 나눴어요? 예? 그럼 허위 표시는 무효죠? 위에다가 무효 무효 써놔요. 허위 표시 무효. 그럼 밑에 거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법률효과 침해 있어, 없어? 없죠. 무효니까 법률효과 침해 위에다가 없다 쓰면 되는 거지. 그렇죠. 허위 표시 무효니까 취득한 권리도 없어. 그러니까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해된 법률효과도 없는 거죠. 없고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불가지. 불가. 아시겠습니까? 뒤에 거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그거 한 줄로 끝내고.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나오죠. 이번에는 착오. 아, 이걸 1시간 걸렸다 이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의사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착오는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표의자가 모른다는 얘기는 상대방도 모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잖아. 아, 의사표시하는 놈이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무슨 궁예도 아니고 나는 독심술이 있어. 네 맘 다 읽었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유효로 하자는 거야. 그런데 이 착오로 인해서 손해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할 수도 있죠. 그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인데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유효란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하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유효가 붙어야 되는 거야. 유효가.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항상 이 얘기를 붙여서 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객관식 시험에 응용이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취소 그러면 앞에 유효인데 이걸 붙여야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나온다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앞에 뭘 붙인다?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있으면 뭐란 얘기죠? 유효란 얘기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났대요. 그럼 어떻게 돼? 유효 확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데 109조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같이 정해놨어요. 그럼 취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취소하느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발생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중요 부분에. 아시겠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발생을 했어요. 이 중요 부분은 어떻게 따질 거냐라고 하는데 이거 판례가 얘기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한 얘기가 한번 나와요. 중요 부분은 어떤 게 중요 부분이냐? 어떤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의자가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되고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이거 한국말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표의자가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표의자라고 해봐.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져야 되고 일반인도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거기다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얘기까지 붙이면 더 기절해. 다시 한번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되고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걸리면 목 졸라야 되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젊은 판사가 한 분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그럼 그게 뭐냐고.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경제적 손실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손실이 있대. 여러분이든 나든 관계없이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를 했는데 경제적 손실이 없대요. 내가 노란 거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얀 걸 산 거야. 근데 하얀 걸 더 많이 써. 노란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쓸 건데 뭐. 그럴 수 있죠. 가격이 똑같아. 그럼 이거 굳이 바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노란 건 10,000원인데 이건 10만 원 주고 샀어. 나중에 알게 보니까 왜 비싼가 그랬더니 이거 하얀 거네. 그럼 눈 부라리고 가서 바꿔야 되죠. 10만 원하고 10,000원인데 경제적 불이익이 크면 누구라도 취소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근데 경제적 불이익 없으면 취소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착오를 알았더라면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크고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알았더라면 안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률행위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되고 그럼 나만 그래? 여러분도 그래? 똑같은 거야.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뭐 하려고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얘 말이 맞는 거지. 그게 뭐냐? 경제적 불이익이란 얘기예요. 중요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경제적 손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아, 이거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가끔가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유, 그냥 그죠? 그러면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는 뭐냐?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는 얘기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결국은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중과실 없이 일어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과실은 뭐고 중과실은 뭐냐라고 하는 거지. 중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조건 직업하고 관련이 있으면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직업. 제가 민법 가르치는 선생이죠. 회계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회계를 물어봤는데 그래도
민법이 사법이기 때문에 상법, 민법 이런 것들은 회계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윤 교수님은 민법 쪽으로도 조금 아시지만 나도 회계 쪽으로 조금 알아. 왜냐면 사법이기 때문에 그래 조금 알긴 해요. 왜 여러분 저기 보시면 그 회계 원리 처리하다 보면은 상법 규정도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알아.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제가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잘못 가르쳐 줬다고. 그럼 이건 과실이 있는 거예요. 과실이. 주의 의무를 조금 태만히 했죠.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민법을 물어봤어. 근데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잘못 가르쳐 줬다. 그럼 이건 중과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요만큼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않았을 땐 그땐 중과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실을 따질 때는 직업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따지면 돼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아시겠죠? 그럼 항상 그런 힌트가 나와. 직업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힌트가 꼭 나와요. 여기는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자,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거래하는데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손해가 엄청 생겼다고.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변호사야. 얘는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중과실이 있다는 얘기는 취소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정육점 사장님이야. 정육점 사장님이야. 권리 분석 잘못했다고. 그래서 손해가 크게 생겼어요. 중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과실이 없죠.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뭐 파시는 분이요? 그죠? 크게 이거하고 관련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취미 활동이 부동산 투자예요. 그럼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직업만 따지는 거지 취미는 안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직업만 따진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 고기, 오겹살. 오겹살 거래하면서 잘못 샀대. 그럼 이 사람은 중과실이 없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중과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취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종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업, 법률행위 하게 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이거는 주관식 쓸 때 그렇게 쓰는 거고 객관식 시험은 항상 딱 봐서 이게 중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직업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그럼 이 사람 직업이 뭐냐? 이걸 따져갖고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입증 책임이에요. 입증 책임. 이건 누가 입증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건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죠? 그러면 가만 놔두면 뭐란 얘기야? 유효란 얘기거든. 근데 취소하려면 효력 없다고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유효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경제적 불이익이 크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건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자가. 그렇죠? 놔두면 뭐니까? 유효니까.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자는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자. 맞아요? 그래, 내가 줬어. 근데 착오로 줬다고 경제적 불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생겼어요. 그럼 무효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니야? 취소하려는 자지요? 취소하려는 자, 무효 주장하는 자,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자, 표의자. 맞아요? 표의자.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고.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하느냐고. 얘가 취소하겠다라고 덤벼들면 얘는 취소 못한다지. 그럼 얘는 취소하지 못하면 뭔데? 유효 확정이니까 효력 있음을 주장하는 자죠. 맞아요? 효력 있음을 주장하는 자. 그래요.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 입증하는가? 그럼 누굴까? 상대방이지. 왜냐하면 내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크게 생겼으면 취소하려고 그럴 테고 상대방은 그로 인해서 그만큼 이익 얻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취소 안 해야 자기한테 이익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취소 못하게 하려는 자, 취소 왜 못해? 유효니까 취소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상대방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한번 넘겨볼게요. 보니까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취소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 이제 착오의 종류 여기서부터는 쉬었다가 계속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